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유족들과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기념사에서는 5월 정신은 자유민주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5.18 기념재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곤충이 각종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찰에도 법곤충 감정실이 설치됐습니다. 곤충으로 어떻게 사망 시간과 장소 또 원인을 밝힐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네, 먼저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회담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90분 동안 이루어지고 오후 4시쯤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발표할 공동 선언문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박소정입니다. 네, 공동 선언문 작성 거의 완성 단계라고 하고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발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식 방문 형식이고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로 진행됩니다. 이미 의제는 앞서 나왔는데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한두 가지 사안을 빼고는 회담 후에 발표할 공동 선언문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김태효 차장은 밝혔습니다. 일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늦은 오후에 도착하는데요. 이후 양국 정상은 하루 한 번씩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행사는 2일차인 토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오전에 미국이 자체 회의 등을 거친 뒤에 오찬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국립현충원 참배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1시 반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합니다.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에 이어서 바로 5층 집무실로 이동해 소인수 정상회담, 그러니까 한미 정상과 핵심 주무부처 장관들만 배석한 작은 회담이 시작됩니다. 이 소인수 회담 의제는 북한 대북 정책 그리고 동아시아 협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접견실로 이동해 확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경제 안보 협력 등 다양한 이슈 그리고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해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1시간 반 정도에 걸친 회담이 될 예정이고 양측 정상이 이 회담 결과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성명 발표는 오후 4시쯤 지하 1층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7시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 환영 만찬 행사가 열립니다. 우리 측은 50명 정도 참석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핵심 수행 참모들을 포함해 30명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김태효 차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힌 만큼 대북 백신 지원이 회담에서도 안건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정상회담에서는 이것에 대한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지원의 뜻을 타진했는데 북한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회담 기간에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기존의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 방위태세 지휘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계획을 마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번 주말까지는 핵실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특사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 사이에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전 정부와는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식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사와 추모 공연을 통해 과거 아픔에 대한 치유와 5.18 정신 계승을 메시지로 담아냈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희생자를 애타게 부르는 5월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올해로 42번째 5.18을 맞아 정부 기념식이 엄수됐습니다. 5.18 유공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5월,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따스한 5월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추모 영상에서는 유공자와 역사 전문가, 배우 등이 택시를 타고 5.18의 역사적 사실과 사연을 전달합니다. 과거 아픔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슬픔과 상처를 감싸고 위로하며 희망 가득한 5월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5.18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참여한 사진작가의 이야기. 계엄군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당한 뒤 후유증을 앓다 숨진 김형영 열사의 사연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올해 5.18 기념식은 5월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광주에 뿌려진 민주주의 씨앗을 가꾸어 희망 가득한 5월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모처럼 참석자를 대폭 늘려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은 모든 참석자가 일어서서 손을 맞잡거나 앞뒤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이 자유민주 헌법 정신 그 자체이자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던 후보 시절 공약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7차례 손질한 6분 분량의 5.18 기념사.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5월 정신과 통합이었습니다. 지난 취임사에서 통합이 빠졌다는 일부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엔 아예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던 후보 시절 공약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우회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호남을 향한 메시지도 눈에 띄었습니다. 광주와 호남이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산업 고도화로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고 올해 초 광주 시민에게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마음도 변치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비한 원고에 없던 마무리 발언까지 현장에서 추가했습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취임사에서 35차례 등장한 자유가 이번 기념사에서도 12차례로 가장 많이 거론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히 누리되 이를 지키고 확대할 책임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번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해 5.18 정신을 기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소속 의원들이 함께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며 견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로 향한 거죠? 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선거운동이나 일부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이 참석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함께 오늘 아침 광주행 KTX 특별 열차를 탔고 윤 대통령도 열차 칸으로 가며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 인사와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현장 직접 보시죠. 이용이가 대상 이용 입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도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용이가 대상 포진 걸릴 정도면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참모들과 당정 인사들을 대거 이끌고 기념식에 간 건 처음인데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기념식을 마친 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한 데 대해 오늘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저희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그런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선택한 변화 그리고 당연히 걸었어야 되지만 좀 늦었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 호남을 전통 지지 기반으로 둔 민주당도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구 5.18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여야가 함께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겠다고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앞으로 헌법 개정을 개정 헌법을 논의할 때 이 5.18 광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헌법 전문에 추가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쉽게도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사에 그 부분을 발언하는 것을 검토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이번에 국회 상황 짚어보죠. 모레 20일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 만인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모레 본회의에서 열리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여야 협치의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압박했지만 당장 민주당이 협치는 끝났다며 엄포를 놓은 만큼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6일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혀버린다면 여론의 역풍이 불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난상 토론을 벌여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지방선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내일 시작된다고요? 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열전에 돌입하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 달도 안 돼 치르는 선거인 만큼 집권 초반 전국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받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 치르는 첫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내일 자정 0시부터 천안에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어 지방선거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5.18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당 지도부까지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고요.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모두 재창했습니다. 네, 화합과 통합의 발걸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연결해서 오늘 행사 어떻게 보셨고 또 어떤 바람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5.18 기념식 모처럼 보수 정권 인사들, 특히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대단히 파격적인 기념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권이 바뀐 뒤에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참석하신 기념식인데요. 예. 저는 나름대로 5.18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군요. 그동안 좀 서운했던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서운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제 고인이 됐지만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때요. 예. 그랬군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광주 시민이고 상당히
국민들이 많은 그 분통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이 그동안 있었던 것이죠.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서운했던 그 당시 지난해 11월과는 지금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신 이후에 네. 첫 국가기념식에 참석하셨다는 점, 그리고 여당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무위원들까지 대거 참석을 해서 예. 기념식에 이를테면 추모의 의미를 담고 네. 기념 의미를 담았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계속 기념식 보셨을 테니까 이 보수 정권 들었을 때마다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놓고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통령, 뭐 여당 지도부들 재창을 했어요. 이 모습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빌미로 해서 5.18의 갈등을 조장했던 그 정권들,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오늘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5.18 관련한 그런 쓸데없는 소모적인 갈등을 더 이상 불러일으키지는 않겠다라고는 그런 다짐으로 좀 읽었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유가족분들도 함께 이제 재창을 하셨을 텐데 유가족분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현장의 그런 모습 처음에는 다들 조마조마했고 긴장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죠. 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첫 기념식에 어떤 추모사를 내놓을지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해서는 어떤 그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다들 조마조마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랬군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함께 힘차게 재창하는 모습을 보고 이후에 5.18 관련해서 일말의 기대를 좀 더 가져봐도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 드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추념사, 기념사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7번 정도 직접 고쳐서 썼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5월 정신이 바로 그 자체 헌법 정신이라는 말도 했고요. 선생님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 메시지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 5.18 정신이 국민 대통합의 주춧돌이다라고 하는 그도 있었는데요. 5.18 정신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 가치다 이렇게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봤고요. 그리고 그 5.18 정신이 이를테면 그 통합을 위한 또 원동력이자 또 자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 대한민국 국민이 광주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 5.18 관련해서 상당히 그 마음 깊이 표현한 그런 부분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혹시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까? 네, 지금 연결이 상태가 지금 잠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결 다시 해보고 연결을 할 수 이게 통신 상태가 지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연결이 되는 대로요. 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연결이 되면 다시 또 연결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식용유에 이어서 밀가루까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식자재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먹는 빵과 라면 등 음식 가격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역 롯데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뭐 요즘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식자재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마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마트 안에 있는 빵집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 역시 최근에 재료값이 많이 오르면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빵집 사장님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혹시 사장님께서 체감하시기엔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요. 지금 이런 전쟁 나기 전보다 러시아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보다 한 30%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전에 이제 저희 제빵용 이런 이제 20kg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16,000원, 17,000원 사이였는데 지금
23,000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죠. 밀가루뿐만이 아니라 식용유, 원 부자재 재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정말 너무 걱정입니다. 예. 그럼 이제 빵 가격도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참 그 빵 가격 올린다는 게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너무 가격을 금방 올려버리면은 아무래도 매출에 또 영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가격을 좀 올리면 이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런 빵집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만난 마트 관계자는 최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밀가루랑 기름이랑 다 오른다고 했는데 기름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찾으시는데 사가질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가격과 매출이 요동치는 건 수입 차질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밀 생산 세계 3위인 인도가 가뭄 때문에 수출을 통제하면서 국제 밀가루 값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국내 밀가루 제조사는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20% 수준의 가격 인상 계획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시민들 밥상에 올라가는 라면과 빵 등 여러 음식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8%, 외식 물가 상승률도 98년 이후 가장 높은 6.6%를 기록했는데요. 다행히 현재 국내 제조업체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분량의 밀가루를 미리 쌓아놓은 데다가 인도가 주 수입원이 아니라 당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국고로 나머지 20%를 제분업계가 부담하게 하겠다며 재정 투입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미국 등 다른 수입국에서의 작황 부진 등을 고려하면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대형마트에서 YTN 김철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대 후반으로 내리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국제유가 급등세 등을 고려해서 4%대 초반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KDI는 2022년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한 3%에서 소폭 낮춘 수치입니다. KDI는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1분기 민간 소비가 부진했던 점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주요국의 금리 인상,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KDI는 올해 물가 상승률은 4.2%로 지난해 11월 전망했던 1.7%에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신규 발열자가 또 20만 명 넘게 나온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기 대응 능력의 미숙함 등을 거론하며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방역 형세가 변하고 있다며 위기에 자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했습니다. 홍주의 기자입니다. 북한은 16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발열 환자가 23만 2천여 명 새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사이 6명 늘어나 누적 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고령층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비중도 높습니다. 16일 오후 6시까지 파악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56명 가운데 61살 이상이 17명, 10살 미만은 9명으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의 미숙성, 지도 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회의성, 비활동성이 방역 사업의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제 강화도 지시해 다음 달 열릴 당 전원회의 등을 계기로 일부 간부들에 대한 문책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의적 해석과 자의적 행동에 대한 방치를 허용하지 말며 이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투쟁 열도를 앙양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모습을 보면 김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벗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눈에 띕니다. 또 호전 추이가 지속되고 방역 형세가 변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최대 비상 방역 체계를 이행해서 모든 시민들이 자택 격리 치료를 진행한 이후부터는 5월 13일 경부터 현재 100명 내지 120명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위기 상황을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시간을 갖고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여의치 않으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북한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 당국자는 과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을 때 나타났던 징후들이 현재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48시간에서 96시간 내 시험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성 관측에서 파악된 발사 장소는 평양 근처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위성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전략 국제문제연구소도 위성 사진을 토대로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지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기 압축기와 펌프실로 추정되는 건물이 3번 갱도 새 입구 주변에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또 터널을 가로지르는 전선도 발견됐습니다. 본부와 지원 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연구소는 3번 갱도 복구 작업이 지난 석 달간 진행돼 왔다면서 7차 핵실험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거론하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하면서 핵무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건 아이러니이자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ven as the DPRK continues to refuse the donation of apparently much needed COVID vaccines, they continue to invest untold sums in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s that do nothing to alleviate the humanitarian plight of the North Korean people.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핵실험을 연기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5.18 기념식 행사 관련해서 조진태 상임이사님, 기념재단 상임이사님 연결해서 이야기 듣는 중에 통신 상태가 좋지 못해서 연결이 끊어졌는데요.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이사님. 조마조마했다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런데 여러 가지 모습들, 이야기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래도 조금 더 이 부분은 아쉽다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아쉬웠습니까?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담겠다라고 하는 후보 시절의 약속, 다짐, 네. 그 언급이 오늘 기념사에서 하나의 메시지로 발표될 줄 알았는데요. 네네. 그게 담아 있지 않아서 아쉬운 점을 느낀 바가 있죠. 아, 그렇군요. 예.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다시 한번 좀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그게 여야 국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 5.18 정신을 담기 위한 그런 합의 과정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이와 관련해서 추가 언급이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5.18 진상규명위원회 아직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 5.18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안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아직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네. 올 12월까지 이제 1년 연장한 기간이 끝나는데요. 네. 법에 의하면 1년을 더 연장해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현재까지 조사위원회 보고에 따르면은 절반 정도, 50% 정도 조사를 해왔다고 그러니까 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 1년간 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에게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활동 기한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장이 됐을 때 어떤 진실이 정확하게 규명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가장 우선 발포 명령 체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지요. 네. 국민들은 누가 발포 책임자인지 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네. 실체 밝히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발포 명령 체계, 발포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그런 조사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네. 가장 우선 그 문제를 밝혔으면 좋겠고요. 예. 5월 피해 희생자들의 가장 큰 한은 아직 가족 시신을 찾지 못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행방불명 문제인데요. 예. 그런 그 암매장 문제, 네. 실종 문제를 함께 조사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 앞으로 이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 네. 조사기간 연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진실규명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 진상조사는 1년 연장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정부도 어느 정도 그런 입장을 충분히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날마다 아직도 내게 그 지금이 있어 이 세상 속에 남아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는 협치를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 있었습니까? 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의 지시 하루 만에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는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 핵심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정치권 이슈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의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윤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직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임명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바로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들도 뭐 이렇게 희망상을 얘기했었죠. 네. 왜냐면 너무 정고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일단 정호영 카드를 쓰고 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뭐 하지 못한 척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 임명하고 인준하고 뭐 그다음에 임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평론가적인 입장과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입장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략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어차피 임명할 게 100% 확실했는데 뭐 그렇게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든가 하는 그런 작용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죠 사실은. 이게 검수완박법이 4개월 후에 시행되니까 만약에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면 4개월 내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추진한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제 취임식에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설치를 하라 그랬고 이제 설치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이 2년 4개월 전에 이제 폐지한 거거든요. 이 다시 출범시킨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게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이 증권 합동수사단, 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했었는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이 검찰이 생긴 거예요.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이렇게 합동 수사를 하는 거고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착수부터 법원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그래서 이제 이 기구를 이제 여의도 저승사자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심은 계속 라임 이제 옵티머스 자산 운영 회사 그 회사가 정관계를 로비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지금 그 라임과 옵티머스 그 신라젠까지 포함해서 그 수사가 지금 마무리는 됐는데 뭔가 미진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그러한 부분들을 의식해서 이 폐지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추론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일단 법무장관 취임하자마자 지금 이게 남부지검에 설치가 됐어요. 부활된 거죠 말하자면. 그렇군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지켜봐야 될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다시 재수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검찰이 지금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관련 사건 재수사 가능성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일부 사건은 재판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거 재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됐었으니까요. 지난 한동훈 그 장관 청문회에서 그 김경률 회계사가 나와 증언했었죠. 그럴 때 이 언급했었죠. 증권범죄 합수단이 해체되면서 주범들은 돈을 챙겨 도망가 버리고, 지금 그 잔챙이들 속된 말로 하는 잔챙이들만 구속돼 있다. 당시 이게 파다한 게 나온 게 뭐 정권 시세를 이미 다 나왔었다.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이 이게 해체한 것이 바로 그런 목적 아니겠느냐 하는 뉘앙스를 해서 청원을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는데 그 당시 피해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 협의회도 피해자인데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막 심각하게 뭐 문제 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이나 증권사들한테 피해를 배상하라고 지금 은행 감독원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판매 대행사 아니에요. 판매하고 수수료를 먹었을 뿐인데 그걸 많게는 65, 7%까지 배상하라고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한 거죠. 만약 안 그랬으면 지금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돈을 챙긴 주범들은 지금 도망가 버리고 미국에 암호계가 있다. 옵티머스 무슨 펀드 주범이 있다고 하는 게 다 나왔었고 소재까지 나왔는데 법무부는 그 무슨 범죄인 인도 청구도 안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주범이 어떤 누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수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해서 이게 좀 민감하다 그러는데 아니 아무리 민감해도 범죄가 있는데 처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범죄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 있는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하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공정이고 정의고 상식이겠습니까? 다시 수사. 추미애 장관이 첫 작품으로 저렇게 해체했던 수사단 그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한동훈 법무장관을 취임하면서 첫 작품으로 저걸 부활시킨 것도 충분히 뭐 의미가 있는 그런 행보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넉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은 최근에 이제 검수안박법 통과하면서 이제 경제 부패를 제외하고 그렇죠. 수사할 수 없으니까 지금 4개월 남았다고 하셨는데 재수사 가능성 만약에 재수사를 한다면 정치권의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파장이 뭐 만만치 않겠죠. 이제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수사를 들어가면은 이것도 아마 정치보복이라고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한동훈 이제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단 말이에요. 민주당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줄 알면서도 반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고 이제 그 여야의 그 대치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방선거가 끝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때 말이죠.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이거 제대로 수사해라. 라임 옵티머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폐지된 다음이죠. 증권합동수사단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도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같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됐으니 중앙지검이 잘 수사하시라고 지시도 내리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아무튼 좀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 이거를 지금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다시 부활한 걸로 봐서는 이 의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를 리가 없죠. 여기서 얘기가 되고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 보복 차원에서 볼 건 아닌 것 같고. 뭐 정치권에 뭐 여든 야든 뭐 관련되면은 무조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한동훈 이제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조만간 인사도 진행할 것 같은데 검찰 핵심 간부 인사에서 그동안 한직에 있었던
윤석열 라인이 대거 등용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널 교수님은 그렇게 보세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우선 검찰 너무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아마 보관이 다 있을 거고요. 한동훈 장관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었고 네. 아마 뭐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그런 점에서도 막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지금 돼버리는 것도 바로 그런 거겠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뭐 여러 가지 수사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뭐 전진 배치하는 건 당연하지만 네. 본인이 특수통이다 보니까 전부 특수통 검사들이 너무 약진하는 거 아니냐. 모든 요직을 다 그야말로 그런 뭐 지적이 공안이라든지 항사라든지 이런 분야 그 분야에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분야 부장 최고 지위에도 못 올라가고 네. 모든 걸 특수통 검사들이 맡은 게 아니라 이렇게 검찰 내부에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뭐 그런 점도 충분히 좀 고려해서 물론 필요한 뭐 직위에 필요한 사람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임명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야말로 이건 완전히 또 윤석열 사단이 윤석열 대통령과 잘 아는 사람들만이 이른바 출세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 점에 충분한 좀 안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가. 네. 여러 이제 특수통만 우대하는 또 측근 아는 사람만 쓰는 그런 인사는 안 돼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장관 취임식 그 유튜브 누적 조회수 관련 기사가 좀 있던데 취임식 조회수가 100만 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한동훈 장관이 워낙 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 정국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였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한동훈 장관은 뭐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 워낙 조국 수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 좌천되고 한지고 돌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야말로 뭐 장관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데다가 기대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방금 이제 뭐 수사 관련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것 플러스 우려도 좀 교차하는 게 아닌가. 그 우려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뭐 뷰가 지금 뭐 100만 뷰가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말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아주 군더더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 장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또 너무 또 지나치게 이 관심을 한 몸에 받으니까 소통력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그 표현은 좀 과도한 것 같긴 하던데 아무튼 그런 이제 그 관심을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뭐 이러한 것들이 여기 이제 뷰가 이렇게 뷰수가 높게 나오는 걸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에 좀 상징성을 갖게 돼 버렸어요. 지금 갖는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처럼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그 부분을 잘 인식하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 좀 생각이 나요. 알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으니까요. 정치적인 중립, 독립을 지켜나가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임명된 날이요. 여야가 사실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날짜를 합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틀 뒤 20일인데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원로 정치인이죠. 문희상 전 의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누가 봐도 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둔다는 것은 이건 난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해요. 야당이 제일 깊이 인물을 일부러 골라 쓰는 것 같은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협치는 망가진단 말이에요. 결국 총리는 인준을 해줘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물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첫 출발하는 첫 번 총리에 관해서 너무 그것을 정치적으로만 정략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 잘못됐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20일. 또 예상하다 틀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어쨌든 두 사안은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연계할 사안은 아닌 거죠 분명히. 민주당에서도 뭐 박홍근 원내대표도 연계는 안 하겠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그러나 뭐 고려는 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기왕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임명돼 버렸고 그건 그거고 이제 한덕수 총리를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냐 인준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뭐 한동훈 임명에서 괘씸하니까 한덕수 총리 뭐 인준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문희상 전 의장 얘기 말씀처럼 동의하는 게 중간에 총리를 교체하는 일이라면 몰라도 네. 현재 총리가 공석인 상황이고 새로운 정부가 지금 새롭게 출범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출범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도의상도 그렇고 정치 도의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봐서 부적절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만약에 20일 날 이제 일단 본회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지금 의원총회를 열어봐야 알겠다고 하지만 이걸 당론으로 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속적 당론으로 해서 뭐 부결하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사실은 모양 빠지는 일이고요. 이게 또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가를 썼는지 부를 썼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구속적 당론으로 부결 이렇게 정해버렸는데 의원들이 찬성표를 많이 던져서 가결돼 버렸다. 이러면 그것도 얼마나 모양새가 나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국회의원들이 원칙적으로 자유투표가 원칙이니까 소신대로 투표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주당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부정적 기류가 더 많다는 겁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면서 그런 기류가 더 커졌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20일 본회의 바로 직전에 의총에서 당론을 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론 정하는 거 꽤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지방선거가 6월 1일 없다면 당론을 정할 수 있어요. 한동훈 후보자가 한동훈 장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명분이 있죠. 민주당으로서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워낙 민주당이 반대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처럼 아주 대놓고 한 거 아니냐. 문희상 이제 전 의장처럼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오래 끌고 있어요. 지금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가. 네. 제가 보기에는 글쎄 뭐 예상에서 틀리면 진짜 곤란하긴 한데 네. 예측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전 정호영 후보자는 낙마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는 아니 계속 임명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는 인준되고 네. 그래야 서로 조금씩 낯이 쓰지 않을까. 한동훈 후보자만이 한동훈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만이 모든 건 아니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제 정호영 후보자까지 임명을 한다. 임명 안 하겠죠. 이제 20일까지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시는 거고. 안 하는 거고. 예. 근데 그러나 인준이 이제 통과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정호영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이런 게 돼야지. 만약 그렇게 해놓고 또 정호영 후보자까지 임명해 버리면 그건 뭐 정치가 아닌 거죠.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상황이 민주당 내의 기류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 부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요. 최근 논란이 됐던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그렇고요.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인사 스타일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 신뢰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윤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이 뭐 장점이라고 보면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보면 또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당연하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한정된 그런 네. 내부에서는 정말 믿는 사람 계속 쓰고 계속 측근을 곁에 두는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재순 비서관의 그런 성비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네. 그 드러났다 하더라도 또 그 조직 내에서는 또 다 이해하는 분위기였을 것이고, 예.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국정을 전체를 담당하는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이죠. 네. 그야말로 모르겠어요. 이거 그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강을 건넌 다음에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있다고 해도 끝까지 저렇게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는 정말 신뢰를 보이는 것이지만 네. 새롭게 출범하는 내각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네. 비유하자면 그야말로 강을 건넜는데 뗏목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서관, 이 윤재순 비서관, 그리고 이시원 비서관 이건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유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어떻게든 연루가 됐단 말이에요. 예. 나중에 뭐 기소유예가 됐습니다만, 근데 굳이 그런 인사 써서 네. 자꾸 문제가 되게끔 빌면 줄 필요가 없어요. 네. 반대 세력들에게. 그러다 윤재순 비서관 같은 경우는 물론 시인 그 자체로 그쳤다면은 문제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네. 과거 연세대 마강수 교수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건 예. 공인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비서고 계속 지금 언론이 문제 삼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 그걸 무조건 이른바 정면 돌파한다고 가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게 지금까지 경험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집착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자하고는 좀 달라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다.
비서관이지만 국민 여론을 좀 더 좀 수렴하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좀 더 나누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요.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선거운동도 시작이 되고요. 자, 여야가 지금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 국정 안정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 이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거든요. 자,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뭐 대선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네.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여권에 좀 뭐 유리한 그런 분위기죠. 예. 그리고 아마 그것이 좀 국민들에게도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 이런 그 호소가 먹힐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네. 현재 뭐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정적인 뭐 하자가 있다거나 뭐 실수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취임하고 또 청와대가 개방되고 용산 집무실 이전되고 뭐 큰 문제가 없고 또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기자들하고 만나서도 일문일답이라도 주고받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선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것도 여권 진영에 좀 유리한 뭐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나 지금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국회 의석을 네. 170석 가까이들 가지고 있는 그런 야당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시 못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정파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한번 49대 48로 모이는데 네. 지금 또 지방선거는 대선에 비해서 또 투표율이 대폭 낮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49대 48로 결집한다면 누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본인의 그 어떤 본 진영에 자기들의 진영에 지지자가 나가느냐 투표하러 그게 좀 승패를 가릴 것이기 때문에 현 여권에 유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중앙 권력은 교체가 됐습니다만 지방 권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의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 권력을 지켜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또 수도권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를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17개 다 평가하기는 어렵고 서울, 경기, 인천을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한 정당이 싹쓸이한 경우가 네 번 있더라고요. 그동안요? 7번 선거 중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네네. 2002년 선거하고 2006년 선거, 네. 1998년 전으로 과거네요. 네, 과거예요. 예. 그리고 2018년도예요. 바로 예. 지난. 그 중에서 1998년도 선거가 이제 DJP 공동정부가 그때였군요. 이겼어요. 예. 자민련 포함해서 세 군데 다 이겼어요. 서울, 경기, 인천을 서울, 다 경기, 이긴. 인천 다 이겼고 2018년도 당연히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것이고 2002년도하고 2006년도에는 한나라당이 싹쓸이했는데 그때 야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4번 중에서 수도권 한 정당이 가지고 간 게 4번이었는데 지난 2018년 선거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17개 광역 시도단체장 뭐 가운데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14군데를 다 갖고 민주당이 왔으니까. 다 승리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는 그런 경험에서만 본다면 예. 선거 끝나자마자 치러진 게 1998년도 선거하고 2018년도 선거였거든요. 대선 끝나자마자. 네. 이번이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형식적이고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만 본다면 국민님이 유리합니다. 네. 그 여론은 조금 이제 정권 안정론이 좀 우세한 것 같긴 한데 네. 아직도 변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검수한 박도 있고 당내 이제 성비위 사건도 터졌고 박안주 의원 같은 경우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불리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쪽에 국민의힘도 인사청구에서 많은 이제 그 흠결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네.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런 이유에서만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해 보긴 한다 선거 중에. 네. 그러나 변수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입장에서 보면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이제 중앙 권력 그리고 지방 권력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워낙 밀리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전국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어느 한 정당이 어느 어떤 지방이든 네. 국회든 정말로 압도적인 그 표차를 갖고 있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지방선거 다른 뭐 정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회를 보더라도 너무 한 정당이 그야말로 싹쓸이한 그런 상황에서 네. 완전 독주가 지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특히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한 정당이 과연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중앙 권력이 대통령이 교체되기 전까지 한 정당이 좀 싹쓸이했지 않습니까? 네. 입법, 사법, 행정 뭐 다 장악하고 지방까지 장악한 그런 상황에서 해이해진 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어떤 상황이라도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팽팽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네. 양정당은 안 그러겠죠. 여당 같은 데는 좀 그야말로 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비롯해서 호남과 제주를 빼고 나머지는 다 뭐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보수 정권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인물위원 행진곡도 부르고 국회의원들도 거의 다 가고. 오늘 그 기념식 모습을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진짜 그렇게 됐었어야 돼요. 제가 과거 화면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노래 안 부르고, 그다음에 황우려 대표 노래 안 부르고, 부르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 그 이물위한 행진곡. 그 이물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는 그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에요. 81년도에 만든 기념곡이죠. 그런 기념곡이고 그다음 97, 8년도인가 7년도에 이미 5.18 민주화 운동이 정식 국가기념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서 보수 정당이 그때 보훈처장도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보훈처장도 가서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편협하게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진영이 갈라지고 5.18 민주화 운동 제가 볼 때는요 5.18 민주화 운동 없었으면 대한민국 민주화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건 엄청난 역사적인 대사건이에요.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정권을 담당했던 이른바 보수 진영이 그걸 폄훼하고 마언을 하고 대통령 가서 노래 안 부르고 재창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명박 정권 때 처음 그 재창을 막았던 거예요. 그 전에 다 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 다 했고. 근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가지고 재창을 막으면서 문제가 사단이 벌어졌던 거. 이게 이제 정상화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잘한 거고 국민의힘이 다 내려가서 왜냐하면 광주 민주화 운동 그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보 진영이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도 매년 기념식에 오겠다고 윤 대통령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 또 앞서 5.18 기념단체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장관들 전부, 그다음에 의원들 전부, 뭐 수석들 전부 가자 이렇게 한 게 뭐 상당히 적극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 열차까지 대절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간 그런 것이 이제는 또 뭐 어느 쪽 다 빨간색, 어느 쪽 파란색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참 좋겠고요. 지금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제 차차 조금씩 그런 완전히 한 지역을 한 정당이 싹쓸이하는 그런 모습이 좀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게 5.18 기념이 이렇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국가적 차원으로 이렇게 적상된 게 김영삼 정권 때 아니겠습니까? 199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김영삼 정권 때 5.18 특별법 제정하고 결국 그 초석을 놨던 게 김영삼 정권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절대 동의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선거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선거 때도 하고 지금도 역같이 동일성을 지키는 그런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약속을 안 했다 그러는데 전 그 지난번 취임사도 그랬고 이번 오늘 그 기념사를 들어봐도 뭐 구체적인 약속하는 건 없더라고요. 상당히 무슨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뭐 강조하고 또 헌법 정신을 강조하고 이런 걸 하면서 뭔가 좀 추상적이랄까, 뭐 철학적이랄까 그런 것을 얘기하지 뭐 구체적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취임사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헌법 개정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차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그야말로 아직까지 벌써 진상규명한다고 수십 년째 했는데 아직 그 발포 경위 같은 것도 밝히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누가 발표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명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기울여서 빨리 그걸 매듭을 지어줘야 그런 논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게 여야가 같이 합의하고 또 국민투표도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작년 7월 달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헌법 전문에 11월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꼭 오늘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거의 다 국민적 합의가 좀 이루어진 거라고 봐요. 민주화 운동, 민주화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오늘이 없을 텐데 민주화의 가장 핵심이 민주화 운동 5.18이었는데 당연히 넣어야 되죠. 헌법 전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기념사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기념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뭐 7번 정도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5월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는 표현도 썼고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 회복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다라고 이제 마지막 멘트를 했는데 오늘 그 기념사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띄던가요? 저도 좀 전에 얘기하신 거 바로 5.18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 네. 지난번 취임사하고 일맥상통해요. 자유를 강조했던 그런 것과 본인이 지금 아마 검찰총장 때부터 계속 들어온 얘기가 헌법 정신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예, 계속해서 헌법 정신,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 가치 이런 것들 얘기해 왔고 오늘도 이게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5월 정신과 등치시키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좀 확고한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전문에 넣느냐 헌법 전문에 그 문제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조금 이견이 많이 있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임기 중에 좀 보수 진영이라든지 이런 좀 설득을 하고 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언급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좀 논의하면서 공론화시키면서 그런 점에 거부감을 가진 그런 일부 사람들을 좀 설득하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거기 중에서 다 좋은 말들인데 좋은 말씀들인데 자유, 정의, 진실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광주 시민이다. 그건 아주 와닿더라고요. 광주가 자꾸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진영에 자꾸 이렇게 이 갈라치기 하는 이런 면이 없지 않았어요.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보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이다. 이것은 사실상.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요즘 안 쓰거든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이런 자유, 정의, 진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광주 시민이다. 이런 표현들은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전 이 부분이 가장 와닿는 표현이었다. 그래서 다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평가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여쭤볼게요. 북핵 문제도 다룰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나 당선인 시절과는 좀 또 달라진 겁니다. 사실은 달라진 거니까 대통령이 돼서는 그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는 문재인 정권의 대척점에 서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야말로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훨씬 더 한미 동맹을 쪽에 무게를 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대통령이 된 마당에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해야죠.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집권을 하면 야당 시절과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그야말로 취임 직후에 한 달도 안 돼서 만나게 특히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하는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외교에는 공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또 요구가 사항이 있어 오겠죠. 그게 뭐 IPTF 뭔가요? 인도 태평양 IPEF 거기에 지금 우리가 뭐 출범에 참여하겠다 얘기하는데 자칫 그렇게 되면 또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더구나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따라서 무슨 우리가 무기를 공급해 주길 원한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뭐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런 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거잖아요. 러시아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무기 공급은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 혹시 그게 논의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정말 국익 관점에서 정말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이 한미 정상회담 사실은 지방선거를 좀 앞두고 있어서 이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더라고요. 글쎄, 저는 뭐 그 자체가 우리 항상 이제 뭐 남북 변수 문제라든지 대북 변수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선거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선거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하는 게 그러나 여건으로서는 불리하지는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IPEF 인도 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그 필요한 거긴 한데 그게 지금 미국은 어쨌든 대중국 견제라는 그 성격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있죠. 이거 아주 명시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어떻게 잘 해 나가느냐가 윤석열 정부가 마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역 배우로 영화 아저씨에 출연했던 배우 김세론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다 주변 시설물도 여럿 들이받았는데 변압기가 손상돼 일대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윤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입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서서히 대로로 들어서는 검은 SUV 차량. 갑자기 휘청이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인도 쪽으로 돌진합니다. 운전자는 다름 아닌 영화 아저씨로 이름을 날린 배우 김세론 씨였습니다. 이 변압기가 한쪽으로 밀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앞부분에 끼어진 이 어떤 부품하고 같이 여기 길거리에 깔려 있었어요. 김 씨는 가드레일과 가로수뿐 아니라 변압기까지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3시간 반가량 일대 전기가 끊겨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오전에는 3-4시간 정도 장사를 못했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는 오전 손님들이 많은데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저희 인근 가게들 전부 냉장고나 냉동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전되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피해를 입었을까 봐. 김 씨는 사고 뒤에도 계속 운전을 이어갔고 강남 일대에선 비틀거리는 차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여러 건 반복해서 접수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사고 3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에는 김 씨 말고도 동승자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대신 체열을 통한 정확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사고 후 미처리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안미영 변호사를 필두로 한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은폐 무마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던 고 이해람 공군 중사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상부에 알린 건 지난해 3월. 초동 수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극단적 선택만은 막을 수 있었을 거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군 당국은 대대적인 수사 끝에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불구속 수사로 처리하려 한 경찰이나 가해자 소환을 미룬 군 검사, 감독 책임이 있는 전익수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처벌을 면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결론은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던 건 맞지만 형사적으로 직무유기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단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전 실장의 경우 사망 전까지 법무실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부실 수사에 대한 부실 수사란 논란이 일었고 유족이 꾸준히 특검 도입을 요구해온 이유입니다. 특검만이 마지막으로 제가 믿어볼 수 있는 우리 딸 예람이 자결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를 다시 찾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검사 출신의 안미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사망 1년 만에 특검 수사가 현실화됐습니다. 특검의 과제는 2차 가해 수사와 군 당국의 사건 은폐 무마 의혹 규명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유족 측은 애초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경위와 함께 신고 이후 이어진 회유와 협박, 전출을 간 부대에서의 2차 가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 특검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식으로 유족을 만날 예정이라며 젊은 군인의 사망 뒤에 있는 억울함을 적법 절차를 지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이는데 주어진 시간은 최장 120일입니다. 유족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 성범죄와 관련한 최초 특검이라는 관심 속 첫 발을 떼게 된 고 이해람 중사 특검이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집에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가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 그리고 흉악범에 대한 사적 제재 문제로 공방을 벌였는데요. 7명의 국민 배심원단이 마지막으로 유무죄 여부와 양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네, 오늘이 첫 재판인데요. 판결도 함께 나옵니까? 네, 이번 재판은 피고인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3일 이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오늘 내로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판결 전에는 재판에 참석한 국민 배심원단이 마지막으로 평의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정하고 재판부와 함께 양형을 정하게 됩니다. 오후 3시 반쯤 국민 배심원단의 평의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사건 피고인 21살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인 척 속이고 조두순 집에 들어가 실랑이를 하다가 둔기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당시 김 씨가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데다가 술까지 마셔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없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조두순의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즉 사적 제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 김 씨가 범행 당시 의사 판단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 체계에서 벗어나 사적 응징이나 보복을 허용하게 된다면 사회 질서가 틀어진다며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술까지 마셔 정상 판단이 불가능했고 또 조두순이 흉악범죄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았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선한 목적으로 사적 보복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선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1심 재판의 마지막 판단은 배심원단의 논의와 재판부의 최종 결정을 거쳐 곧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드라마를 보면 시신 주변의 곤충을 이용해서 사망 시각이나 원인을 추정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른바 법곤충 감식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보편적인 수사 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이 본격적으로 도입을 시작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 법곤충 감정실이 국내 처음으로 설치됐는데 법곤충 감정실에 오대건 보건연구사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법곤충학이란 용어 지금 좀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에서 이제 많이 보긴 했는데 어떤 수사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곤충학이라고 하면 법곤충학 증거를 활용해서 법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그런 학문 또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곤충으로 범죄사에 있어서는 사건도 해결하고 그걸 또 증거로 쓸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법곤충학에서 곤충이 어떤 곤충이 주로 쓰입니까? 사망 시간을 보통 대부분 추정하는데 파리를 이용을 하고요. 예. 그 파리의 성충보다는 거기에 나타난 구더기, 유충 또는 번데기를 이용해서 사망 시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파리를 주로 쓴다는 거는 시신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곤충이 파리이기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뭐 파리도 있고 모기도 있고 뭐 다 쓸 수 있다는데 주로 어떤 곤충들이 사용된다고 그러셨죠? 처음에 이제 변사 사건에서 이제 시신이 이제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곤충들이 접근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도착하는 종이 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딱정벌레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송장벌레, 수시렁이 이런 곤충들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오산 백골 암매장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기법이 주로 쓰였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됐습니까?
경기도 오산에서 일어난 그 백골 암매장 사건의 경우에는요, 곤충의 증거물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미 이제 백골의 사체였기 때문에 뭐 구더기라든지 뭐 성충 이런 거는 발견이 안 됐고요. 그것들이 이제 빠져나간 번데기 껍질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껍질의 이제 형태학적 그리고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 분리를 해보니까 세종의 파리가 여기에서 이제 서식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범행이 언제쯤 발생했는지도 확인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세종이 있는데 이 세종의 파리는 좀 이렇게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혼동이 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큰 검정파리라는 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큰 검정뺨 분파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떠돌이 쉬파리라는 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 종이 동시에 이렇게 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계절과 온도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출현을 하는 빈도라든지 우점 종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 네, 이 중에서 이제 큰 검정파리와 떠돌이 쉬파리 같은 경우는 5월쯤에도 발견이 될 수 있지만 큰 검정뺨 금파리 같은 경우는 7월에서 10월경에 이게 나타나는 종이죠. 그래서 사체가 발견이 된 그 백골이 발견이 된 것은 6월쯤인데 7월에 우점종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게 그 전해의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리도 그냥 파리가 아니라 파리 종류별로 다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파리 종류들마다 나타나는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언제 사망했는지 추정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10월에 발생하는 파리들인데 실제 범행이 2018년 9월에 발생을 했었잖아요. 이 범행 시점 파악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유해가 내장된 이제 시기를 이제 따지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리의 성장 단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파리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발달 단계에 있는지 여부를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경기도 오산 백골 암매장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구더기가 아니라 번데기 껍질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어떤 종이 나타나게 됐는지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10월 이전에 나타나게 됐다라고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범행이 9월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파리 성장 단계 보니까 알을 낳고 성충까지 크는데 대략 16일밖에 안 걸리는 겁니까? 이게 딱 16일이라고 보정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종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종에 따라서 또는 그 현장의 온도 상황 그리고 습도 상황 이런 것이 전부 다 종합이 되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습도 상황에 따라서도 조금 상황들이 다르군요. 이 정보들이 사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밖에도 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 보호 시설 같은 데서 이렇게 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경우에도 녹탕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긴 부위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부위에 이제 구더기라든지 여러 가지 곤충이 알을 낳게 됩니다. 이제 그 경우에도 이제 물리적 학대의 이제 징후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망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제 누워서 계시는데 환자 보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가 생긴 경우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곤충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례 하나만 더 해볼게요. 8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로 곤충들이 활용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었던 겁니까? 이 경우는 이제 변사 사건이 이제 발견된 후로 이제 45일이 경과한 후에 그 감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었던 살아있는 구더기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번데기 10점 그리고 우화되고 남은 번데기 껍질 63점 그래서 총 73점과 그리고 나서 국과수 서울 연구소에서 이제 시신 및 유류품에서 남아있던
그 구더기의 사체를 수집을 해서 그 사체를 가지고 현장 대기 온도 그리고 기상청의 관측 자료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사망 시간을 이제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로 지금 사망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혹시 곤충을 통해서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까? 곤충을 통해서 사망의 원인을 알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법적 증거로 인정해 줄지 여부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거 채택률이 높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는 증거 채택률이 아직은 낮은 상황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어떤 연구나 개발의 차원에서 R&D 분야의 하나로 이런 법곤충 감정이 이루어진 케이스고요. 네. 네, 어제 이제 이곳 법곤충 감정실이 개소를 하면서 네.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미제 사건에 이 곤충들이 큰 도움을 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수사연구원 법곤충 감정실의 오대건 연구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갈등으로 한 달 넘게 공사가 멈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골조공사 핵심 장비인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공단은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금 보증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야 할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달 공사를 전면 중단한 이후 현장을 지키는 인력만 남았습니다. 사무실 직원 일부하고 그리고 업체 직원 서류 때문에 좀 나오는 일부. 그렇죠, 뭐 일자리 취업하고. 시공단은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다음 달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57대를 관리하는데 한 달에 150억 원 이상 들어간다는 게 철수 이유입니다. 해체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있는 타워 크레인을 모두 철거하려면 최소 2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월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도 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후 시공단이 7천억 원을 대신 갚고 조합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시공단은 공사 변경 계약 무효 소송 취하와 전임 조합장 때 이뤄진 계약 인정을 협상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분양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금액 보상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취하 및 변경계약 취소 의결을 다시 취소하는 총회 의결이 있지 않으면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합은 공사비 5,600억여 원 증액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실금액 보상이나 공사기간 연장 등 주요 안건을 만나서 의논하자는 겁니다. 조합은 협상을 위해서 저희가 만나기 전에 해야 될 선결 조건 이런 거는 없습니다. 모든 사안을 저희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만나서 협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각자 원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만들어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이지만 접점이 거의 없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수십조 원이 말 그대로 증발한 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도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상자산 시장은 냉각기를 겪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99.999% 넘게 폭락한 이른바 루나 사태. 한때나마 주목받았던 코인이 말 그대로 휴지 조각만도 못한 신세로 몰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휘청이는 분위기입니다. 대장주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정점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동조화 흐름을 보였던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이 반등했지만 비트코인은 가까스로 보합세 정도를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 한국산 코인으로 인해서 미국인들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 팽배하거든요.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해왔다는 점을 두고
조만간 반등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반면 단기간에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일정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조차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휘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불가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크게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함부로 매수하는 행위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자산이 가치를 갖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라는 이름처럼 기존 화폐를 대신할 것이란 기대감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거래에 쓸 수 없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일반 거래에는 비트코인을 쓰기에는 전기세도 너무 많이 나가고 효율성도 너무 안 나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여전히 제도권의 바깥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른바 탈중앙화를 앞세워 단기간에 자산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 하지만 역설적으로 탈중앙화라는 가치가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오늘 개봉한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2가 한국 영화로서는 2019년 기생충 이후 가장 많은 사전 예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범죄도시2는 오늘 아침 8시 기준 31만 3천여 장이 예매됐는데 기생충이 2019년 5월 개봉일 오전 50만 5천 장을 기록한 이후 3년 동안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야구 절대 1강 SSG가 5월 들어 불펜진 붕괴로 주춤한 가운데 2, 3위 팀들과 잇단 격돌이 상위권 판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반부터 8대1로 크게 앞서가던 SSG. 6회 석점, 8회 넉점을 내준 뒤 12회 연장 혈투 끝에 9대9 무승부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쳤습니다. 15일 NC전과 지난 11일 삼성전에서도 크게 앞서가다 후반 대량 실점하며 역전패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불펜 난조. 선발 김광현과 폰트, 이태양 등이 매경기 호투하고 있지만 뒷문이 불안합니다. 고효준과 조요한, 한두솔, 윤태현 등이 잇따라 무너졌고 김택형은 부상으로 1군에서 이탈하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실제로 SSG 불펜의 5월 평균 자책점은 7.68까지 치솟으며 최하위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설상가상 3위 두산과 주중 3연전에 이어 2위 LG와 주말 3연전 빅매치까지 강행군의 연속입니다. 2위 LG와는 3게임 차로 좁혀졌고 두산도 4.5게임 차인 만큼 이번 주 경기 결과에 따라 상위권 판도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첫 고비를 맞은 SSG. 안정적인 우승 가도를 위해 트레이드 등을 통한 적극적인 불펜 보강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내 최고 모터스포츠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이런 가운데 슈퍼레이스는 챔피언십 선수카드 NFT는 물론 지난 4월 개막전 하이라이트 영상과 실물 레이싱카를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모레까지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오늘 수도권보다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내일 서울은 한낮에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남부지방은 대구가 29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수도권은 대기 정체로 인해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5도, 광주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6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